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해설 강의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를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계산이 복잡한 문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평소보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30번 같은 문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뭐 그동안 출제되었던 모의고사하고 뭐 크게 난이도는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제 생각에 점수는 그래도 좀 커트라인 점수는 조금 떨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봤던 시험 문제 중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어려웠던 문제들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같이 나온 문제이고요. 네, 그 점의 좌표 3개 A, B, C를 이용하여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것들을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이런 걸 문제 푸는 거는 항상 똑같다고 했습니다. 점 A, B, C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A, B, C 좌표가 근데 지금은 값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x1, x2 그리고 x3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식을 알고 있는 것들을 몇 개 적어보면 직선 L은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자, y절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얘네들하고 나머지 로그 지수함수와의 교점도 당연히 구할 수 없어요. A랑 B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A, B, C 좌표를 x1, x2, x3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도 그런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A, B의 길이와 B, C의 길이를 직접 구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A, B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좌표만을 이용하면은 A, B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x2-x1의 제곱에서 물론 y2-y1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은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각각 y2-y1 대신에 x1과 x2를 이 직선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3분의 1 x2 플러스 m과 3분의 1 x1 플러스 m을 빼서 결국에는 이것 두 개를 빼서 제곱하는 것과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루트를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x2-x1이 루트 바깥으로 빠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것은 x2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죠. 그리고 앞에 개수는 3분의 루트 10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AB의 값이 루트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x2 빼기 x1의 값은 3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자, 그러면 니은은 이번에는 x3와 x1 사이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이 직선에 대한 정보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선은 직선 L과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y절편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로 일단 잡겠습니다. 자, 내가 왜 이 직선을 잡으려고 하냐면요. 일단 x1과 x3 즉 점 A랑 점 C는 같은 직선상에 있는 그 직선의 식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C를 있는 직선의 식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얘네들을 이 AC를 지나는 이 직선을 뭐 이렇게 그려봐도 딱히 지금 뭐 알고 있는 정보로는 뭐 여기 두 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뭐 45도다 뭐 이 정도인데 저거 45도인 거 알아봤자 이 직선의 뭐 기울기를 구한다든가 뭐 그런 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니은을 보자마자 x3-x1을 우변으로 넘기고 2를 좌변으로 넘긴다면 저 니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AC를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는 것도 눈치는 챘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바로는 AC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게 좀 보이지 않아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BC의 길이도 루트 10이잖아요. BC의 길이를 구하는 식도 한번 똑같이 기억에 있었던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AB 길이를 구할 때 x2-x1의 길이가 나왔던 이유는 그 두 점이 직선 위에, 같은 직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y좌표 길이의 차를 제곱하면서 y절편을 몰라도 됩니다. 지금도 B랑 C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x3-x2의 제곱과 이것들을 대입한 y3-y2 대신에 마이너스 3x3, 잘 보세요, 플러스 3x2, 자,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의 제곱으로 한 거를 더하는 것과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사실상 루트 10 곱하기 x3-x2의 곱이라고 봐도 되죠. 루트 바깥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얘가 지금 루트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정보는 x3 빼기 x2가 얼마다? 1이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나왔던 정보랑 니은에서 나왔던 정보를 섞으면 이 두 식을 더하기만 하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 네, x3-x1이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니은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니은에다가 x3-x1의 값을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y3에서 y1의 뺀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AC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주어진 길이가 루트 10과 루트 10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여긴 루트 2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C의 길이가 루트 20이 나오는 상황에다가 이번에는 y3와 y1의 뺄셈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x좌표의 차는 이렇게 구하겠지만 y좌표도 그냥 y3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나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랑 좀 맞게 하기 위해서 y1 빼기 y3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뭐 상관없습니다.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구해준 게 x3-x1이 4라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서 y1 빼기 y3의 제곱의 값이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y1의 좌표가 y3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를 플러스 2를 집어넣고 여기다 4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시 디귿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은 갑자기 더 이상 이제 x1, x2, x3의 값들이 필요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나머지 이제 또 해결을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쓴 것들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을 풀 때는 직선 L밖에 안 썼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얘네들이 각각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먼저 점 A와 점 B부터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 A의 좌표를 x1, 로그 함수를 이번에 이용해 보자면 로그 4의 AX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A가 직선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A의 좌표는 3분의 1 x1 플러스 m 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로그 4의 AX1과 3분의 1의 x1 플러스 m이라는 식은 성립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방정식에 두 근이 x1 그리고 하나 더 있죠? B좌표 x2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똑같이 x2에 대해서도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아까랑 계속 비슷한 건데 m의 값을 우리가 계속 모르는 채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m의 값은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아요. 문제를 풀 때. 근데 우리는 a가 얼마인지는 궁금하니까 일단은 m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둬서 두 식을 연립하려면 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뺍니다.
자, 그러면 로그끼리 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a도 사라지긴 합니다. 예, 두 ax1과 ax2를 나누기 때문에 a도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3분의 1로 묶어서 x1-x2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아까 이거 얼마나 그랬죠? 3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x2분의 x1의 값이 얼마여야 돼요?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즉 4분의 1이다. 따라서 x2는 4x1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x1 빼기 x2가 얼마인지 x2 빼기 x1이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요. 3이라고. 근데 x2가 4x1이면 3x1이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x1의 값이 1이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a의 x좌표가 이렇게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색깔 좀 바꿨을까요? 자, 이 좌표가 1이 나옵니다. 이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3이 더해져야 되니까 4가 되는. 자,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보고 이따가 써야 되는 거는 써보겠습니다. 일단 A랑 B의 X좌표가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C좌표도 구해졌습니다. 다 구해졌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디귿의 관계식이 나올까? 자,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점 A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만 우리가 지금 활용했냐면 로그 함수와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사실만 활용했는데요. 사실 하나 더 있잖아요. 추가하자면 지수함수 위에도 있는 점이기 때문에 네, 뭐 B는 할 수 없습니다만 네, A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B 곱하기 3분의 1의 x1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이것과 같다는 사실로부터 얻어낼 수밖에 없겠죠. 일단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로그 4의 ax1과 b 곱하기 3분의 1의 x1이 같다는 식에다가 x에다 1을 이제 넣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나요? 로그 4의 a가 3분의 b가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은 4의 3분의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 제곱의 값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4의 3분의 2b제곱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b제곱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디귿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문제는 처음에 문제를 풀다가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부등식이 등차 수열의 합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의 합이 공차가 마이너스 4만큼씩 깎여진다면 언젠가는 그 수열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14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네, 하나를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에 따라서 이제 풀이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네, 저 식은 SN이에요. 네, 저 식을 SN이라고 한다면 식을 구해야지. 일단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세요. 2분의 자, 항의 개수는 n개고요. 자, 괄호 열고 첫째 항의 2배에 공차 마이너스 4를 n-1 곱해서 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식은 결론은 정리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저 부등식은 절대값 SN이 14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몇 번 강조했는데 이 SN이라는 식은 2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 SN의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2차식을 그래프로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2차 함수의 형태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y는 절대값 sn이라는 함수와 y는 14라는 직선의 위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이 sn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 절편의 값만 잘 구해놓으면 빨리 구할 수 있는데요. 이 sn에 대해서 x 절편을 구하면
예, 물론 이 x축이 지금은 n의 값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n축이라고 본다면, 예, 0이 되는 값은 0과 2분의 b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b 플러스 2고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은 더 내려가야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절대값을 통해서 위로 꺾어 올려야 된다면 Sn 절대값의 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Sn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선생님 여기서 이미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맨날 1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b가 도대체 언제 존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각은 지금 이 x 절편의 값이, 네, 2분의 b 플러스 2라고 해서 b가 자연수라고 해서 2분의 b 플러스 2가 꼭 자연수인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그려놓은 이 y는 절대값 sn 절대값, 네, 그 sn의 그래프는 x축의 x축의 역할을 하는 그 n축의 n의 값들이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수열의 그래프를 접근할 때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 x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이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2가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 함수가 맨날 14보다 작은 0이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요? 자, 일단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2가 자연수가 아닌 상황은 언제죠? b 플러스 2가 어떤 수여야 됩니까? 홀수여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또 무슨 소리죠? b가 홀수이면 2분의 b 플러스 2는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b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에 따라서 2분의 b 플러스 2가 sn의 함수를 0으로 나타나게 하는 함수값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b 플러스 2가 홀수라면은 0이 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첫 번째 b가 짝수가 아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b가 홀수라는 걸로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b가 짝수이면 네, 지금 s 2분의 b 플러스 2가 0 나와요. 그러니까 n의 값이 2분의 b 플러스 2일 때라는 얘기죠. 자,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는 b가 짝수이면 2분의 b 플러스 2는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Sn 그래프의 그 n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14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b는 짝수이면 안 돼요. b가 짝수가 되면 14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 n의 값이 즉 2분의 b 플러스 2일 때가 존재하게 돼서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럼 결국 b는 홀수란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로 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 상황을 좀. 확대가 안 되네요. 그냥 볼게요. 2분의 b 플러스 2는 그럼 이제 이 Sn 그래프의 함수값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b 플러스 2에 양쪽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들 있죠. 그게 누구죠? 자, 2분의 b 플러스 2에 가장 가까이 근처에 있는 이 두 자연수들, 얘네들은 누굴까요? 자, 일단 얘는 누구죠? 2분의 b 플러스 2의 바로 왼쪽에 있는 애는 2분의 b 플러스 2보다 얼만큼 작은 애예요? 2분의 1만큼 작은 2분의 b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 오는 애는 2분의 b 플러스 2보다 2분의 1만큼 큰 2분의 b 플러스 3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잘 보세요. b가 홀수면 2분의 b 플러스 5는 2로 나눴기 때문에 몇 점 5예요. 그러니까 7.5, 8.5 예를 들어 그런 숫자예요. 그러면 7.5, 8.5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로 또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고. 좌우로 0.5씩 나눠 갖는 애들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랬을 때 이걸 대입했을 때가 이 Sn 절대값의 함수의 그래프의 값은 제일 작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물론 얘랑 같은 함수값이 경계가 되는 여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 부분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저 부분의 값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함수값을 따지면 자동 결정되니까 저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 2분의 b 플러스 1과 2분의 b 플러스 3일 때 이 Sn 절대값의 그래프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다는 거죠? 이게 y는 14보다 어때야 돼?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b는 홀수일 때는 자, 2분의 b 플러스 1이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2분의 b 플러스 1을 sn에 대입할 수가 없어요. 자, 잠깐만요. 2분의 b 플러스 2입니다. 네. 2분의 b 플러스 2, 네, 이가 자연수가 아니므로 함수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 아니니까 얘는 14보다 작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함수값은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값 s 2분의 b 플러스 1이랑 잘 보세요. 절대값 s 2분의 b 플러스 3 그 양쪽에 있는 자연수에 대한 n의 값을 대입했을 때 얘네들의 절대값이 14 이상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알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요 부등식 두 개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읊어보면 b가 홀수이면 2분의 b 플러스 2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SN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함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14보다 낮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14 대신 2분의 b 플러스 2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이 이제 제일 작은 함수값들이 될 수 있는데 걔네만 14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보이면 나머지 애들은 다 자동으로 14 이상이 되니까 그걸 만족하는 b들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b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s 2분의 b 플러스 1이 이제 절대값을 벗겨볼게요. 쟤는 원래 양수였던 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벗겨서 얘가 14 이상이어야 된다를 풀면 되겠고요. 두 번째 s 2분의 b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보면 얘는 원래는 밑에 있었던 얘를 위로 올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무슨 말인가요 이게? 자, 절대값을 벗기면 일단 이렇게니까 이 절대값을 벗겼을 때 나온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b의 값들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s 2분의 b 플러스 1을 구하세요. sn은 지금 어디 있죠? sn은 요거에다 대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대입하세요. s 2분의 b 플러스 1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b 플러스 1 n 자리에 들어갔고요. 곱하기 이 n 자리에 b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니까 요게 될 거고 이것이 1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근데 다 지워져서 1만 남고요. 그럼 b 플러스 1은 28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b는 일단 27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 자, s 2분의 b 플러스 3 또 대입합니다. 2분의 b 플러스 3 대입하고요. 괄호 열고 b 플러스 2 마이너스 2n인데 2n 대신에 b 플러스 3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은 2분의 b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b 플러스 3이 어떻게 돼야 돼요? 28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자, 잠깐만요. 네, 요거 부등호 방향 아까 선생님이 다시 쓰려다가 또 실수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 네, 요 부등식에서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마이너스로 벗겨져서 절대값이 벗겨지니까 이렇게 되고 네, 이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작거나 같다가 돼야죠. 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은 b 플러스 3이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28보다 크거나 같다. 즉 25 이상이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b가 우리의 답이 되겠죠?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b는 누구죠? 27이요. 또 누가 있나요? 27보다 크거나 같은 홀수를 얘기하면 돼요. 29요. 또 뭐가 있죠? 31이요. 자,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런
b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내려놨을 때 n번째 수를 bm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b1, b2, b3라고 정하는 것이고요. 그럼 bm은 누가 될까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m 플러스 25가 되겠죠. 됐나요? 자, 답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시그마의 값은 m은 1부터 10까지 bm인데요. bm 대신에 2m 플러스 25 이제 집어넣으세요. 네, 요 시그마 계산은 어렵지 않죠? 네, 2분의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25 곱하기 10, 250. 네, 따라서 110과 250을 더하기 때문에 360이 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다음이 2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BC랑 ADE의 외접원의 넓이의 차가 4파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은 PDE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삼각형과 외접원을 엮을 수 있는 건 사인 법칙이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ADE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잘 보세요. 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1, ADE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지금은 R1 제곱 파이에서 R2 제곱의 파이를 계산한 게 4파이가 나온 겁니다. 즉 R1 제곱과 R2의 제곱의 차는 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R1과 R2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인 법칙에 의하면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 하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ADE랑 ABC를 동시에 사인 법칙에 적용하려면 어떤 각을 활용하는 게 좋겠니? 당연히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각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게 누굽니까?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을 세타라고 두고서 이 각과 마주보는 두 삼각형에서 각각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게 된다면 그게 지금 BC랑 ED인데요. 요 두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바로 이 사인 법칙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 할 짓은 뭐냐면 첫 번째예요. 자, 이 R1, ABC의 외접원에서 사인 법칙을 썼다면 사인 세타분의 변 BC의 길이를 하면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R1의 제곱은 2를 저쪽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R2의 제곱은 4 사인 제곱 세타분의 얼마가 뭘 해야 돼? 2D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R1 제곱과 R2 제곱을 이걸 두 개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사실로 일단 시작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변의 길이를 문제에서 알려준 것들을 써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BC의 제곱을 구하는 거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보입니다. 3, 4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거 먼저 해볼게요. 자, 3제곱과 4제곱을 더하고 2배의 3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식은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BC의 길이를 세타로 표현하는 것만 가능하고 아직은 변의 길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타를 모르니까요. 자, 그럼 D2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이와 같은 구조라면 D2는 AE랑 AD의 길이를 얻어낼 수 있다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AD랑 AE의 길이를 지금 상황에서 얼마로 구할 수 있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타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AD랑 AE의 값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삼각형을 먼저 어디를 주목해서 보면 되냐면요. 자, 이 삼각형을 주목해서 보세요. 자, A, B, D 삼각형을 주목해서 봤을 때 변 AD의 길이와 변 AB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변 AB가 빗변이고요. 이 보라색깔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변 AD는 이 세타의 입장에서 보면 이웃하는 변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변 AD는 최선이에요. 이게 3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D의 길이를 3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방금 했던 이 짓을 이번에는 다른 삼각형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 삼각형 주목해 보세요. AEC 삼각형을 주목해 본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변 AC가 빗변이고, 네, 변 AE가 세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웃하는 변이기 때문에 AC분의 AE를 하게 되면 또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4분의 AE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AE의 길이는 4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네, 이것도 그냥 이 정도가 최선이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 AD랑 AE가 코사인 세타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ED의 제곱이 우리가 필요한 건데 ED의 제곱을 구하는 식에서도 코사인 세타로만 세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ED의 길이를 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하세요. 3코사인 세타 제곱하고요. 4코사인 세타 제곱하세요. 마이너스 2배 하고서 자, 끼인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서로 곱하는 거니까 1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마지막 끼인 각이 코사인 세타.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코사인 법칙 한 건데 변의 길이에 코사인이 들어가서 좀 복잡하게 코사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뿐이야. 근데 뭐 별거 아니죠? 정리할게요. 25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제곱 세타라서 공통인수를 좀 묶어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묶이는데요. 이걸 이렇게 묶어봤더니 뭐예요? 위에 있는 거랑 어때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예, 뭐랑 똑같아요? 네, 여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서로 뺐을 때 그 값이 4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R2 제곱에서 R1 제곱을 빼는 식을 써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값이 4인데요. 정리하면 분모는 4 사인 제곱 세타로 쓸 수 있고요. 잠깐만요. R2에서 R1을 빼면 안 되고 R1에서 R2를 빼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주니까 BC 제곱 이거에서 이걸 빼게 되죠. 자, 그런데 둘이 빼면 공통인수로 묶이니까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로 묶었을 때 이쪽에 뭐가 남아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남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는 서로 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은근히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문제가.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4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16이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네, 24 코사인 세타가 9가 됩니다.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24분의 9예요. 즉 8분의 3입니다. 자,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아낸 상태에서 다시 문제에서 구하라는 곳으로 돌아오면은 삼각형 PDE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삼각형 PDE. 자, 안 보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삼각형 PDE. 자, 이렇게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삼각형 PDE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ED의 길이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ED의 값이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면은, 어쨌든 ED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ED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지 문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요 각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각을 모르잖아요. 이 각이 얼마일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삼각형 ADE의 그 외접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잠깐 다 지워볼게요. 네.
자, 이렇게 원이 삼각형 AD를 이렇게 외접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얘가 전피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을 통째로 봤을 때 이 두 각이 직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가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서로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파이 빼기 세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에 의하면 사각형이 원에 그 내접하는 거죠. 사각형의 입장에서는 내접하게 되면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를 만족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A, E, P, D는 하나의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끌어낸 건 요 P, 그러니까 EPD, EPD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을 구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있는 ED의 길이만 구하면 이제 문제가 끝납니다. 됐죠? 자, 그럼 ED의 제곱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8분의 3을 대입해서 계산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대입합니다. 자,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러면 64분의 9고요.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9겠죠? 얘는 16이라서 약분하면 4라서 얘는 4분의 9예요. 그러면 ED의 길이는 얼마겠니? 2분의 3입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의 삼각형 PD의 외접원의 넓이인 A파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외접원의 반지름부터 R3라고 해서 먼저 이거부터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R3는 P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2R3예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2분의 3으로 구하면 돼요. 선생님,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값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물어보면 안 되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코사인 세타가 아까 구해놨으니까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를 계산하면 8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분의 루트 55가 나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좀 좁은데 좀 밑으로 내려올까요, 그냥?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대입해 보면은 이게 8분의 루트 55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약분 루트 55분의 12입니다. 아직 유리화 하지 말고 R3만 일단 구하면 루트 55분의 6이에요. 답은 뭐죠? R3의 제곱에 파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곱하니까 55분의 6, 36 파이가 되는데 문제에서 A는 55분의 36이 된 거고 55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5A는 36이다. 그래서 답은 36을 적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 모의고사 가장 고난이도 문제였던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fx의 식이 a랑 b랑 모르는 채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gx라는 극한값을 계산해야 되는 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합니다.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막막합니다. 네. fx는 a랑 b 그리고 k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내기 어렵고요. gx라는 것은 생긴 건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ft분의 절대값 ft라는 함수만 가지고 어쨌든 그 우극한, 좌극한 빼면 되는 거라서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 모양을 좀 들여다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gx라는 함수를 좀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ft분의 절대값 ft라는 애가 이게 값이 뭐 아니면 뭐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f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작거나 같을 때다 넣어도 돼요. 등호는 1이 나오지만 ft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한테 어떤 극한을 뭐 씌워도 결국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자, 그렇기 때문에 gx라는 함수 자체는 1이랑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서로 빼서 나오는 함수예요.
그럼 이제 다음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얘가 1이 나오고 언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냐인데, 그것은 ft의 부호가 결정해 줍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세요. 그 ft분의 절대값 ft에다가 어떤 극한을 씌우는지 봤더니 똑같은 x라는 점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을 보내요. 그러면 이게 우극한일 때는 플러스였다가 자극한일 때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함수도 있을 테고, 우극한이랑 자극한에서 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지를 않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fx가 어떻게 생겨는 먹었는지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찰은 gx를 구성하고 있는 ft분의 절대값 ft라는 값이 ft의 부호에 따라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다음, 그러면 이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 놈한테 우극한과 자극한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ft의 그래프를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놓고 풀어봅시다. 자,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지금 ft의 그래프는 x좌표가 k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각각 다른 2차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근데 중요한 점은 두 개가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 아래로 볼록이고 어떤 건 위로 볼록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fx에 대한 좀 더 다른 조건들을 하나만 더 읽어보면 가조건을 봐야 되는데요.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럼 fx는요, k보다 작을 때랑 클 때는 각각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연히 극한이 존재하고요. 얘가 지금 k를 경계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 말은 x는 k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게 그림을 그리란 얘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뭐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했어요, 이렇게. 근데 k보다 오른쪽 부분부터 갑자기 위로 볼록하는 함수로 바뀌었어. 자,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 gx라는 극한을 이 fx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x가 여기다 할까? 요즘 여기가 x라고 해봐요. 여기서 gx의 값을 한번 구해봐요. 근데 자꾸 이게 xx 거리니까 조금 약간 별로잖아요. 그냥 선생님 이거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g 알파를, 알파가 여기 있을 때 한번 g 알파를 구해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을 때와 클 때 뭘 조사하면 되죠? fx의 부호를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t가 알파의 우극한일 때는 이 절대값 ft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자, 알파보다 약간 클 때,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자, ft라고 자꾸 지금 밑에서 하니까 그냥 ft라고 하고 이걸 t축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여기도 그냥 t값이 k일 때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는 뭐 x라고 부르는 것이나 t라고 부르는 것이나 그냥 변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극한에서 자꾸 t라고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t가 알파보다 클 때 이 ft의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예요. 작을 때 어때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둘 다 g 알파를 구할 때는 절대값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집니다. 알파의 좌극한을 구할 때도 절대값이 그냥 마이너스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기 때문에 얼마예요? 0 나옵니다. 근데요, 이런 일이 또 어디서도 일어날까요? 알파가 어떤 점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x축, 지금은 t축이죠. 네. x축과의 교점인 x절편이 아닐 때는 그 알파의 주변에서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 g의 알파의 값은 0이 나옵니다. 반면에 자, 이제 이런 애를 해봐야겠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이 베타에서의 gx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지금 보세요. 베타의 우극한일 때는 마이너스고 베타의 자극한일 때는 ft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베타의 우극한 값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ft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해야 되고, 베타의 좌극한을 구할 때는 그냥 플러스 ft로 가지고 절대값을 바뀌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감마라고 해볼게요. 이 감마에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감마에서는 어때요? 감마에서는 좌극할 때가 마이너스고 우극할 때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t가 감마보다 우극한일 때는 그냥 절대값을 플러스로 바뀐 거에다가 극한을 씌워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고, 감마에 좌극한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바뀐 거로 좌극한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gx라는 함수는요, 함수값이요 3개예요. 0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2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0이 나올 때랑 마이너스 2가 나올 때랑 2가 나올 때 각각 언제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거를 여기 좀 넓은 데다 할게요. 자, 따라서 gx라는 함수는 정의 내려볼게요. 자, 0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2인데 0일 때는 언제냐면은 x가 fx의 ft라 할까요? ft의 x 절편이 아닐 때.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뭐야? x가 ft의 무슨 점이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x 절편이었을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올 때는 언제냐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뀔 때 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나올 때는 언제냐면은 요거 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요거는 좀 이따가 합시다. 어쨌든 자, 이렇게 gx라는 함수는 정해집니다. 0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2라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스텝 2였고요. 자, 그럼 스텝 3는 뭐냐? 나조건입니다. 자, 이제 gx의 함수값들을 어떻게 구해지는지 알아냈으니까 이 gx라는 함수랑 저 로그 함수 절대값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gx가 함수값이 요거 3개, 0, 마이너스 2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써먹어야겠죠. 일단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평면을 준비해 놨는데요. 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스텝 3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함수 식 좀 바꿔볼게요. 저 안에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빼기 1을 뒤로 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 절대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경계가 되는 것은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x가 2일 때는 2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그냥 플러스로 바뀌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조금 좁은데요. 좀만 넓은 데다가 쓰겠습니다. 그대로 벗겨지니까 이걸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 대신에 이제 x는 0보다 작아지면 안 되죠. 로그 함수니까. 이럴 때는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4 로그 2x 마이너스 2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세요. 자, 그러면은 2를 경계로 해서 2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다른 로그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요. 2보다 오른쪽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로그 함수의 그래프니까 위아래가 뒤집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 0과 2 사이에서는 플러스 4 로그 2x 그래프니까 증가하는 원래 형태의 그래프로 그리되 2,2에서 만나도록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로그 함수 그래프고요. 얘랑 gx 함수값이 0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2 밖에 안 나오는 애인데 걔랑 만나서 5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이 로그 함수가 함수값이 2가 될 때랑 0이 될 때랑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조사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걸 딱 찍어보니까 이 로그 함수가 0 마이너스 2, 2가 되는 지점이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gx랑 만나는 교점들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교점의 좌표가 쉽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들을 이제 구합니다.
자,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2 구해놨고요. 두 번째는 함수값이 0이 될 때거든요. 즉, 이 로그 함수가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마이너스 4 절대값 로그 2의 2분의 x 플러스 2라는 것이었는데 0이 나올 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로그 2의 2분의 x의 값이 얼마가 나올 때죠? 2분의 1이 나올 때예요.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 헤치면 얘가 얼마일 때죠? 2분의 1일 때예요. 따라서 이건 언제죠? 2분의 x가 2의 2분의 1제곱일 때랑 2분의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일 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2의 2분의 1제곱을 루트 2라고 쓴다면 2루트 2랑 이거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쓴다면 루트 2가 되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가 루트 2고 작으니까서 여기가 2루트 2겠네요. 다음,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 로그 함수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의 값을 또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구하면 절대값 로그 2의 2분의 x의 값이 얼마일 때죠? 1일 때입니다. 자, 그 말은 이 절대값을 풀어 헤쳤을 때 얘 안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고, 자, 그 말은 2분의 x가 얼마일 때냐면 2일 때, 또는 2분의 x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일 때, 여기도 이제 1제곱일 때인데 생략해서 안 쓴 거고요. 자, 따라서 x는 4 또는 1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고요. 그래서 5개의 교점의 좌표를 다 구했습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뭐죠? gx가 지나는 점들이죠. gx는 이 5개의 점을 지나야 돼요.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5개의 교점의 좌표로부터 첫 번째 g 마이너스, 잠깐만요. 네. 첫 번째 왼쪽부터 쓸게요. g1은 마이너스 2고요. g 루트 2는 0이고요. 그 다음 g2는 2고요. 그 다음 g 2루트 2는 0이고요. 마지막 g4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이끌어내서 gx의 함수값 5개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스텝 4단계로 갑니다. 자, 이제 스텝 4단계에서는 이 gx의 함수값들 5개를 가지고 fx를 추론해내야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gx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이것으로 해석하면 함수값이 0이 나오는 그 점들 있죠. 지금은 이제 g 루트 2랑 g 2루트 2. 이거는 fx의 x절편을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별로 쓸만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별로 안 필요해. 근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2랑 2가 나왔을 때는 필요하지. 자, 그래서 이 1, 2, 4가 fx의 x절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1, 2, 4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아까 다시 gx를 구했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마이너스 2가 나올 때는 이런 상황이에요. f가 그 x값의 주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마이너스 2고요. 2가 나올 때는 이런 상황이죠. 감마일 때처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그 극한값이 이렇게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되돌아보면, 자, 지금 G1이 마이너스 2가 나왔거든요. 다시 들어가세요. 헷갈리니까. 네, 마이너스 2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G2가 2가 나왔기 때문에 요 2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자,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x는 1에서 누가 fx가 지금 fx 그래프를 추론해내고 있는 거니까 g1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 때문에 x는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 g2가 2가 나왔기 때문에 x는 2에서 fx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 다음 마지막 g4가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 x는 4에서
이 그래프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정하지 않은 채 구한 거거든요. 네. 자, 지금 그래서 결국엔 fx는 다시 돌아보면 이 그래프인데 fx 그래프는 요건데 fx 식이 요건데 이 식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네. 자, x는 k를 경계로 했을 때 a가 양수라면 k보다 작을 때에 아래로 볼록하고요. k보다 클 때에 위로 볼록한 이렇게 형태가 그려져야 돼요. k에서 경계로. 그렇지만 a가 음수일 때는 k보다 왼쪽일 때 위로 볼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이때는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네, 요거는 그림을 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요거는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두 상황 중에서 자, 1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가 1이겠죠? 그 다음 여기가 2겠죠? 2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 여기가 4겠죠? 4에서는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은 a가 양수일 때고요. a가 음수일 때는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a는 양수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게 네 번째 스텝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a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할 수 있나요? 다시 이 그림으로 와봐요. 이 그림으로 와보면 이제 1, 2, 4가 누구의 엑셀편인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함수를 선생님이 f1x라고 부르겠고요. 밑에 있는 함수를 f2x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k보다 왼쪽일 때는 f1, 오른쪽일 때는 f2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근데 1, 2, 4가 이렇게 됐을 때는 f1이 1, 2를 엑셀편으로 갖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f2가 2랑 4를 엑셀편으로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할 수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2가 k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는 못 정합니다. 그렇지만 1하고 4는 어때요? 1하고 4는 확실하게 k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이건 왜 그러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 2, 4가 k의 오른쪽에 한 번에 다 몰려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k보다 큰 구간에는 2차 함수 그래프밖에 못 그리는데 2차 함수가 x축하고 최대 많이 만나봤자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근데 1, 2, 4가 한쪽으로 다 몰려있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이랑 3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일단 1하고 4는 각각 f1과 f2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f1한테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되고요. f2한테 4 대입하면 0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얼마인지, 이건 어디다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건 못 정해요. 그건 좀 이따 정합시다.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f1에다가 1을 대입한 식을 적으세요. 적습니다.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값을 얻게 되고요. f2에다가 4를 대입한 걸 적으세요. x에다가 4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밑에 함수에다가. 자, 그러면은 각각 얘네들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a랑 b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얘는 어떻게 풀어야지 연립이 될까요? 위에 있는 식에 곱하기 2를 해서 b를 없애야죠. 네, b를 없애야 그게 나오니까. 잠깐만요. 뭔가 좀 빼먹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16a잖아요. 네. 얘한테 두 배를 해서 적은 식을 밑에다 적어줄게요. 2a 4b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 2a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두 식을 빼주세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분의 22a. 계산이 좀 만만치 않아요? 4b 사라지고요. 더하기 26 빼기 a 제곱 플러스 5만 남습니다. 자, 따라서 네, 이 식을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2a 마이너스 잠깐만요. 자, 부호 자,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 31은 0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선생님이 생각할게요. a의 값이 두 개 나오는데 마이너스 3분의 31과 3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A는 양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얘는 안 되고요. 자, 여섯 번째 스텝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죠?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가 저 위에 있습니다. K의 값인데요. K의 값은 얼마를 구해야 될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K에 대한 식을 우리가 하나도 안 세워놨네요. 네. 자, K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까 가조건에서 잠깐 언급해 줬는데, K에서 이 함수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식에 K를 대입한 것과 아래에 있는 식에 K를 대입한 것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스텝은요, 조건 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가를 맨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조건, 근데 뭐, 가는 아까 사실 처음에 선생님이 써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식을 써놨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 미리 식을 써놨어야 됐긴 해요. 자, fx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넣고 위아래다가 k를 대입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자, 양쪽에다가 k를 대입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k 대입했을 때 같아야 돼요. 네. 자, 이것이 성립해야 됩니다. 네, 요 식은 우리가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4ak 제곱 플러스 b-8k 2는 0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조건 가에 의해서 k를 위아래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k가 누구냐를 이제 a에다가 3을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려면 b도 구해야 되잖아. b는 여기서 마저 구해 가야겠네. 자, a 값을 3을 여기 식에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a가 나옵니다. 3 더하기 2b-3 더하기 9-3이 0이에요. 자, 그래서 이 b는 마이너스 6이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제 넣으세요. 자, 그럼 여기는 4k 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2는 0. k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안 나오네요. 근해 공식입니다. 8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에서 4 곱하기 2에다가 4를 곱해서 빼주세요. 그렇다면은 32. 자, 다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하면 이 값은 8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루트 17이 됩니다. 자, 거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K가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원래 이렇게 더럽게 생긴 게 맞는데 하나만 구해야 되잖아요. K가 하나만 구해줘야 되는데 이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굴까? 자,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지금 돌아와 보면 K는 어쨌든 1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7단계. 자, 아까 2의 위치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K는 어쨌든 1하고 4 사이에 있어야지 끊어지거든. 중간에서. 자, 그런데 K가 만약에 8분의 11 마이너스 3루트 17이면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모순이죠. 따라서 K는 가운데가 플러스인 8분의 11 플러스 3루트 17입니다. 따라서 P의 값은 8분의 11이고요. Q의 값은 8분의 3이 돼서 이 문제의 답은 최종적으로 답을 내는 과정입니다. 16에다가 P 플러스 Q 8분의 11 더하기 8분의 3 딱 28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9월 모의고사